네, 오늘 대담한 대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멋진 남자. 정직함과 정의감, 강직함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남자가 있죠. 바로 백혜룡 경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혜룡 경정입니다. 네, 제가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 네, 제 인트로가 마음에 드셨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정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계속 역사를 보면 그 용기를 낸 의인들,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싸웠던 의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경정님과 이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너무 기쁘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용기와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200억 원 규모의 인천 세관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백혜룡 경정.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경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하셨고요. 충격적인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예, 저도 변호사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큰 사건이다. 이제 사회를 뒤흔든 이태원 사건이 좀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제보 받았을 때 아마도 이제 경정님께서도 윤건희 마약 게이트 의혹 맨 처음에 이렇게 듣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너무 크다. 이거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어떠한 결심이 들거나 생각이 드시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는 게 그게 처음이었나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했을 때 이들이 나무 도마로 나무 도마에 숨겨진 그 필로폰을 항공화물로 받았잖아요. 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 도마를 하면 우리가 그 칼로 음식을 만드는 그 도마 그렇죠. 근데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로 돼 있고요.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동네 마트 가면 4,000원에 사는데 항공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1kg에 4만 원. 네,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천공항에서 수학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 사정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들어왔고요. 계속 들어왔다. 그게 들어오니까 100kg을 세상에 이태원 참사 난 그 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200m 정말 가까운 근거리네요. 네. 받을 사람만 수치인만 정해지면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태원 참사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면? 저는 그때 뭐 이렇게 전율을 느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공항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공항 자체가 열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충격이었죠. 네네. 탐지기원도 그때 제대로 없이 공항이 열렸다. 이게 말이 되냐. 항공화물은 100% 검색대를 지나야죠. 네, 지나가게 통과해야죠. 돼 있는데 100% 확인이 되는. 그렇죠. 예, 대한민국 그 공항 얼마나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이게 그냥 통과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건 그날 세관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정말 일을 하기 싫어요. 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네. 전자통관 시스템이 네. 확인을 해가지고 경고 네. 메시지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이 있어요. 막강한 구성원이 있죠. 아. 마약견이. 그렇죠. 마약견이 있죠. 마약견이 그 세관 직원들 3교대 하거든요. 네. 같이 3교대를 해요. 왜냐하면 핸들러가 네. 같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 마약견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네. 충분히 발견되는 그런 사안인데 마약견도 빼버려요. 빼버렸죠. 그리고 이런 사안은 국정원이 모른다면 좀 기가 막힌 일인데 네. 국정원이 관세청과 처음부터 협업해서 공항을 열어줬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과 관계 기관들이 같이 합심해서 열어준 인천공항인데, 참 쉽지 않은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국내에서 큰 이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초대형 사건을 마주하시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셨는데, 그게뿐만 아니죠. 자청과 징계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로를 이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문제점을 내부의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정말 불의에 싸우는 뭐 거리의 변호사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그 순간 그 직전에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다치는 것도 있으니까 후회도 계속 시달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러한 용기를 내게 된 여러 가지 그런 자청과 징계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이게 폭로를 하시게 된 폭로해야겠다. 난 이거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겠다.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계기 모멘텀이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 외압이 경찰 지휘부 내에서 행사됐을 때는 제가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나라 망한다. 어떤 분들을 좀 호소하고 설득? 경찰서장 그리고 지휘부의 상대로 제가 호소를 했죠. 이제 호소를 하니 돌아오는 건 더 큰 외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이제 국면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선택을 할 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명.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취급했던 것도 그렇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운명이었는데 이 사안 자체가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싸우려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네. 제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동료들이 다치는 염려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한테 제가 의사를 좀 물어봤죠. 네.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동료들은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니.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외압은 싸울 테니 우리 동료들은 이 외압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절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죽더라도 혼자 죽겠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느 공무원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변에 가까운 동료조차도 두려워하고 외면했던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정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불의한 거하는 그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년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강한 신념이나 본인만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방금 제 방송을 틀어주셨는데 네. 그 범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고 이 마약 게이트가 묻혀지게 되면 제가 대검찰청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독립군을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청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사안이 닮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문제를 네. 짚고 넘어가고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 처벌할 수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자청과 징계에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시고 오직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어떠한 분들이 해야 되는지, 진짜 공무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롤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가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싸우려면 혼자 싸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계속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응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마약 게이트 세력과 맞서서 이렇게 정말 투철하게 싸우실 때 혹시 경찰 조직이나 이제 외부 외곽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게 통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근데 기간상으로는 지금 거의 2년간의 지난한 네, 싸움을 2년이 되었네요. 하고 있죠. 근데 조직 내에서 혹시 좀 너무 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뭐 응원한다 이런 움직임은 좀 없었나요?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네. 우리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적인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예, 조직적은 될 수가 예. 없고. 예. 조직 차원에서는 저를 이제 악마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조직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도가 사면초가의 구도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찰 주입의 주축을 이루는 경찰대 라인, 그렇죠. 경찰대가 거기 메인스트림으로. 네, 조지호 청장, 김봉식, 김병찬,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위시한 간부 후보 출신들, 김찬수, 최근에 경찰청장 직대했던 이호영 라인입니다. 그리고 고시 출신들, 서울청장 김광호,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우종수, 그 다음에 정보 라인을 동원해서 저 특별첩보 SRI라고 그러거든요. 백혜롱에 대한 비위나 조그마한 흠이라도 수집해서 이렇게 보고하라는 그 명령이 하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하고 청문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일반 순경 출신을 이용한 그런 중상모략. 사면초가가 되니 제가 설 자리가 없었죠.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네, 정말 2년여간 정말 외롭고 의로운 싸움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로 공격을 할 때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아프죠. 그래서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 공격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더 힘들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외압과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떠한 방해가 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는데 일단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 언급하면서 저한테 이제 브리핑을 못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제가 대통령실이 알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겠다 이렇게 저항을 했죠. 너무 심각한데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김찬수 소장이 이건 지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시를 어기게 되면 바로 제가 직위 해제 당할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외압이 있었고 이후에도 브리핑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브리핑 내용을 전부 이제 마사지라고 그러죠. 삭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게 이제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저를 이간질하는 작업이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부를 중심으로 네. 아주 조직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네. 관세청장과 이제 협작을 해가지고 네. 저를 공격을 했는데 관세청의 명예를 훼손을 했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착수할 거다. 네. 네. 백혜룡이 하는 얘기는 피의사실 공무상 기밀이다. 네. 이걸 검찰에서 바로 수사 착수할 거다. 백혜룡 옆에 있으면 패가망신한다. 민사소송도 십수억 들어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빨리 떨어져라. 백혜룡 끈 떨어진 지 오래다. 니네들 못 지켜준다. 이러면서 이 소문을 뭐 조직 내에서도 흘리고 또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도 흘리고 이러니 참 버텨내기는 힘들었는데 그걸 제가 받아서 일희일비하게 되면 영이 안 서죠.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도 모른 척하면서 싸워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의인 이제 경정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사실 사람들이 맨 처음 이 소식 접했을 때, 너무 무겁다도 있지만 이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인천 세관 자체가 범죄에 연루되고 어떻게 통실이나 핵심 인물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거 말이 돼? 이런 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면서 어떻게 세관과 범죄 조직이 연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들 굉장히 좀 놀라시고 의아해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은 영화 같다. 어떤 분은 만화 같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면서 너무 위험한 사건이고 네. 너무 영화 같은 사건이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갔죠. 현장 검증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사건이. 너무 어렵고 검찰에서 콕콕 묻어놨기 때문에 네. 들춰내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진행해 보시니까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묻어놨었나요, 이게?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하고 세관 연루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게 23년 9월이에요. 네. 그런데 그 6개월, 7개월 전에 네. 23년 1월 23일부터 2월 말까지 네. 공항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이 12차례 침투를 했는데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명이죠. 근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검거된 사건이 2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그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검찰에서 우리는 사건 취급한 적 없다. 비밀에 붙였고요. 마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거든요. 그리고 관세청은 우리는 그런 사건 취급한 적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렇게 한 7, 8개월을 속이다가 국회에 행안위 24년 8월 20일 청문회 때 그 즈음에서야 감출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취급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러면서 윤색을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결국엔? 그렇죠. 지적으로 그걸 포장한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면서 이제 흑색 선정,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성과를 냈다. 네, 오히려 그때는 덮었었는데 마치 성과인 것처럼 어차피 드러났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어렵게 이 검찰과 싸우고하면서 그 기록을 입수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뭐 닥달을 당했죠. 기록 가져오라는 얘기를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영장이 막혔으니까 기록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다그쳐서 인천지검이 취급했던 사건 기록, 중앙지검이 취급했던 사건 기록, 그다음에 관세청이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공범에 대해서, 공범 열등에 대한 보고서. 이걸 어렵게 입수해 가지고 제가 표를 작성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네. 검찰에, 네. 관세청에. 근데 그때마다 모른다 우리는.
지금도 한동훈 씨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알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그 표로 정의하고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하셔서 이제 모른다고 외면하는 그런 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도 한동훈인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게 또 있었죠. 바로 경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다. 이게 내란과 연관돼 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일개 관료가 아니라 어떠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아니라 바로 VIP1, VIP0가 여기 직접 연루가 돼 있을 거예요. 내란과 연관돼 있었다. 너무나 전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제 인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 인식이 달라지셨군요. 네, 23년 9월 10월경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죠.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공범으로 가담을 했는데 이들이 윤건희 일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그리고 뭐 평택항이나 이런 등지에서 좀 관세 포탈을 하는데 좀 도와줘서 집사 역할을 해서 이들을 구명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나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초창기에 구명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23년 2월 5일 날 이 사람들의 범죄가 검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 버렸어요. 뒷배에 V1, V0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아예 마약 조직원들을 관리를 해요. 알림이라는 그 지금 쓰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자기만 알겠다고 그 전자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부서과 직원들한테 문서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 조직원들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밀수 이런 걸로 의심이 되니 내가 관리하겠다 이러면서 직접 관리를 해요.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 계속해서 더 과감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명은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양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었고요. 대전하고 청주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부산 쪽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도마로 엄청난 양을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물 밀듯이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업이다. 독점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게 24년 6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독점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보증을 서줬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애초에 열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청주에 공장이 있었고 물밀듯이 들여보냈다. 이제 2024년 6월 말 이제 관세청과 관련성 결국엔 이게 주어는 단 하나입니까? 마약입니까? 그렇죠. 네, 마약을 부산과 청주 공장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여보냈고 또 관세청도 이거를 그냥 그 여과 없이 피터링 없이 그냥 보냈고 협조를 했고 이런 작업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1년 동안 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관세청 직원들이 관복 입은 제복 입은 사진을 범죄자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범죄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밀수라는 게 그 의미가 뭡니까? 조심조심 몰래몰래 하는 게 밀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시하는 거죠. 과시한다고? 과시하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니네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선조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니네들이 몰래몰래 하는 행위는 독립군처럼 독립운동하는 거다. 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내란을. 그렇죠. 이 종북 좌파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존심이 더군다나 이렇게 안보나 권력기관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을 돈다발과 승진으로 묶어두기에는 쉽지 않죠. 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복을 입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마약 조직원들을 인솔해주고 빼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놓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복을 입고서 마약 조직원들과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선실세 논란도 그가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 그 이름도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310kg, 그다음에 1차 55kg 이 메모.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55kg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보자마자 이게 뭔지 딱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 윤석열 김건희 이제 수법이죠. 수법. 예. 이 제가 그 당시에 이 김충식 캐린저 탁성령 캐린더에서 연세대학교 네. 탁성령 캐린더인데 거기 310kg, 1차 55kg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23년 네. 11월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범죄가 발각되고 그러면 위축되는 게 아니고 더 과감히 밀어붙여요. 특색이 있죠. 이 사람들이라 하시면은 비선실세 김충식을 포함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충식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김건희 씨 동생 김진아 씨 그다음에 오빠 김진우 씨 이 네. 등등은 이 패밀리. 대리해서 패밀리고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마약을 수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리인들이 했을 건데 네. 그 중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백경련 이때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메모 근거로 해서 이미 그때 의혹을 폭로하신 시점이니까 그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메모와 그래서 경련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몸조심하라고. 네, 몸조심하라. 작업 들어올 거다. 작업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보통 하거든요. 네, 네. 국정원이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공작이죠. 네. 그 공작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국정원이 이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을 감아버렸는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이제 공황 장애가 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전을 제 스스로 안 했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뭐 골목길 등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그 시기가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과 맞서서 이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문정 지검장 찾아가서 크게 항의도 하셨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말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면서 뭐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경찰 개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게 해야 된다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맞서 싸우시면서 검찰 개혁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경찰에서도 문제 있으면 경찰 개혁 좀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느끼시는 바가 어떤 건지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지금 통제와 감시와 외압 속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도 보고 계시고 나중에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국민들에게 어떠한 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 메시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 개혁, 당연히 해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약 게이트를 최초에 나서가지고 국가안보실하고 네. 관세청하고 경찰 지휘부하고 이렇게 나서서 외압을 행사를 했는데 우리 제가 자라온 터전이지만 경찰 개혁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제가 이문정 지검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방문 요청을 해서 항의하러 찾아간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 합수팀을 꾸렸던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어요. 네. 그
지금 이 합수팀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꾸려졌잖아요.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는지 불송치를 해서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한 건지 송치를 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 건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자체가 불분명해요. 지금 경찰에 사건이 있는데 그게 검찰로 넘어갔다면 네. 그건 경찰 지휘부가 직권남용한 거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그 합수팀이 급하게 꾸려졌는데 절차 과정이 없는 것도 위법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심우정, 노만석, 그 검찰 지휘부요. 그 다음에 그 주의 감독하는 신준호 서장검사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내주고 우리 경찰 인원을 내준 경찰 지휘부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서울청장 박현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꾸렸으니 이 사건을 진행을 해서 실체를 밝히고 정의 실현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목적이 1차 목적이겠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겠다. 네. 격리해야 되겠다. 특검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이 검찰 합수팀의 수사는 이 피의 사실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네. 진행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합수팀은 해체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해체돼야 된다.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어렵다면 상설특검이 지금 이미 의결돼서 통과돼 있으니 그거라도 출범시키면 됩니다. 네. 그게 검사 5명,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체제인데 착수하면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갈 수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합수팀을 해체하고 다시 절차와 이런 것들에 맞게 다시 꾸리면 됩니다. 그거 일주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 지휘권하고는 이제 별개다. 저하고 사실 이문정 지검장하고는 서로 친분이 좀 있고요. 네. 응원하는 사이인데 지금 아주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복잡하게. 두 분 다 이제 조직의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신 용기 있는 의인이시죠. 네. 네네. 이제 그런 점이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대통령 내가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계엄과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돈이 현금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추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수사관은 추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윤석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검찰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을 방해했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사권 가지고 사냥하듯 정치적 경쟁자들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이치모터스로 공격을 받으니 자본시장 교란하는 행위 엄단하겠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니네들 계엄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척동자도 그런 말은 안 속는다. 누가 어떤 군인이 따르겠냐. 실제로 계엄을 하잖아요. 이 마약 사업이 그렇습니다. 마약 사업. 네. 예.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꼭 승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래 세대의 안전은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 세대에게 마약을 수입해서 판매할 목적이었던 거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는 걸 진실로 믿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표리부동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겉바속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그 작은 메시지, 그 댓글 하나,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좋아요, 이렇게 하트 표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사정에 좀 처해 있어서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팩트체크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이 마약 게이트 관련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지치지 않고 한 발씩 두벅두벅 나아가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력과 범죄의 카르텔과 맞서 싸워오고 계시는 백효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